124쪽 펴자. 오늘의 수업을 할 곳은 바로 이곳이다. 오늘 알아야 될 개념이 이온화 에너지라는 거야. 자, 이거라고요. 에너지. 에너지는 뭔가를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물리학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값이다라고 얘기해. 얘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없고, 크기만 존재하는 값인데, 이온화야. 그럼 저 이온이라는 건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잖아? 이온화. 이온을 시키는 고로. 얘는 그럼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느냐? 바로 개념이에요.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근데 조건이 뭐냐? 이 조건이 필요해요. 물질의 상태 중에 기체일 때가 제일 불안정하죠. 그런 기체 상태 원자 중에서 전자 한 개를 사실은 정확한 표현으로 쓴다면 1몰입니다. 전자 1몰. 그럼 이 에너지 된 게 잘 들어봐. 전자 1몰을 잃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했어. 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애야. 전자 1몰이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전자 1몰이 원자 핵을 벗어나는데 흡수한 에너지. 알겠니? 여기서 중요한 건 주체가 얘라는 얘기예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도망간다고. 그럼 이 전자는 누구냐? 다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되게 많은 상태에서 핵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애. 멀리 있으면 에너지가 제일 높은 애겠지? 그러니까 어떤 원자든 간에 전자 하나, 1몰이 나오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를 한다.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모든 원자는 뭐가 된다? 양이온 된다. 알았지? 전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얘들 뭐라고 얘기해? 전자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플러스 1의 이게 따라가거든. 다수 플러스 1가의 필요한 에너지다. 누가? 기체 상태의 원자가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다. 전자 1몰이 빠져나오는. 그럼 우리는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까? A라는 원자가 있어요. 기체 상태. 여기다가 에너지를 가했더니 A 속에 있던 전자 하나가 빠져나와서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알겠어?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전자 끝이. 이때 여러분들은 이 앞에 개수가 얼마일까? 얘들아 1이죠. 안 써있으면. 그죠? 이거에 비례하죠. 몰수에. 개수는 몰수에. 그래서 1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흔히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강사님들은 그냥 한 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전자 한 개가. 근데 그게 1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온화 에너지를 정의를 한다면 결국은 전자 하나가 도망 나오는데 이 에너지는 과연 무엇에 비례하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핵으로부터 전자가 멀리 있다면 에너지가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도망가기 쉽겠죠. 힘이 센 거니까. 이건 되게 상대적인데, 이게 왜 상대적이냐 함부로 듣지 마봐요. 에너지가 똑같이 전자가 있는데 100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자기 에너지를. 문제는 어떤 원자핵에 붙잡혀 있냐는 거죠. 플러스 3에 붙잡혀 있느냐, 플러스 6에 붙잡혀 있느냐. 그럼 플러스 6이라 할지라도 100의 에너지를 가지려면 도망가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플러스 3은 상대적으로 플러스 6이라는 원자핵을 갖고 있는 전자보다는 적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들을 총 우리가 합쳤을 때 바로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은 누구의 비례하나 같다고 원자 반지름에 알겠니? 비례하다는 거. 비례하다는 표현을 쓰기도 그렇고 원자 반지름이 크면 일반적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 바로 전 시간에 내내 배웠지만 원자 번호가 크면 원자 반지름이 커졌잖아. 우리가 원자 반지름을 측정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였지? 껍질이었다고, 전자 껍질. 그러니까 같은 쪽에서 번호가 커지면 주기가 커지는 거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봐라. 주기가 커지니까 전자 껍질도 많아질 거 아니야. 전자 껍질의 숫자도 많아져.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크다라고 설명했다고 지난 시간에. 그러면 이러면 이온화 에너지는 어떠냐는 거죠. 핵으로부터 멀어지면 핵의 원자핵의 힘도 세겠지만 가려막기 효과가 커서 실제로 느끼는 유효핵 전환 그것도 커요. 근데 전자가 다전자다 보니까 밖에 있던 에너지도 큰 단계로 알겠니? 이온화 에너지는 떨어지더라.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전자 하나 떼내기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같은 족은 이러한 특징이 있다. 두 번째 봅시다. 같은 주기. 이건 좀 봐둬라. 이건 좀 봐둬라. 같은 주기. 자, 우리가 같은 주기면 실제로 원자 번호가 커짐에 따라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되나 본다고. 그러면 껍질은 그대로니까 원자 번호가 커지면 왜 원자 반지름이 주느냐 봤더니 이것이 커져서 그렇더라. 유액전하고 커져서 반지름이 줄더라. 이거 말 잘 들어봐. 얘는 원자 번호가 커짐에 따라 주기도 커지고 껍질수도 많아진다는데 이거 유효핵전화도 커진다. 알았니? 유효핵전화도 커지는데 유효핵전화가 커지면 핵이 세게 당길 거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원자 반지름은 커지느냐?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 근데 얘들은 가려막기 효과는 똑같다는 거지. 같은 주기니까. 같은 주기는 전자의 껍질수가 어떻다는 얘기니?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려막기 효과에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야. 알겠죠? 다시 효과는 비슷하다라고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영향을 주는 건 유액전화인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반지름이 작아진단 말이야. 작아지면 이온화는 어때야 되냐? 커져야 되겠지. 근데 여기다 내가 이렇게 쓴다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 무슨 말일까? 이렇게 딱 쓰지 않고 대체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예외가 존재한다. 고로 이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넣어서 시험에 많이 낸다.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어. 그러면 대체적으로 같은 주기에서는 에너지가 원자 번호가 커지면 반지름이 작아져서 대체적으로 증가한다는데 과연 어디서 어떤 원인이 있나 보자. 자, 한번 볼게.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를 보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를 보게 되잖아. 그리고 여기는 이온화 에너지라고 볼게. 자, 이 주기 한번 볼게. 3번, 4번, 5번, 6번, 8번, 9번. 자, 여기까지 3번부터. 하나 더 그릴까? 여기는 하나 더 그리자. 10번까지 그리자. 자, 여기는 이온화 에너지고, 여기 원자 번호예요. 그 다음에 같은 2주기야. 같은 2주기. 자, 3번 리튬은 에너지 여기다 잡았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4번 베릴륨 당연히 이 정도 되더라는 거죠. 됐지? 그런데 5번 분수해가 이렇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원자 반지름 작아지거든. 5번 분수가 작거든. 근데 6번 탄소 가니까 다시 이러더라는 거예요. 7번 질소가 또 이러더라는 거예요. 8번 탄소가 또 줄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봐라. 대체적으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이온 에너지가 커져. 대체적으로. 자, 대체적으로 원자 번호 커지면 이온 에너지 커진다고. 어디서 예외가? 여기서 예외. 여기서 예외. 번호가 커지는데 이온 에너지가 줄지. 저기만. 시험 문제에 요 둘이 잘 나온다. 알겠냐? 요 둘의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둘의 이유를. 자, 두 개의 구간이 있었어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원자 반지름이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온화는 이거 커져야 되거든? 이온화 에너지가 같이 주는 경우 1. 자, 나머지는 다 이온화가 커졌거든? 이게 주는 경우 2족과 13족이에요. 이건 2주기만 통하는 게 아니라 각 주기마다 다 통해요. 4번 베릴륨, 5번 붕소가 있어요. 당연히 유액전화는 5번이 큽니다. 당연히 얘가 커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당연히 작아요. 그런데 이온화 에너지가 똑같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 예외라는 겁니다. 반지름이 작은 애가 이온화 에너지 커야 되는데 오히려 반지름이 큰 애가 크더라. 자, 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이거 서술형으로 내는 학교도 요즘엔 잘 안 내더라고요. 그냥 보기만 할 때 예외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4번 베릴륨은요, 이런 식입니다. 현대 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S 오비탈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업, 다운, 업, 다운. 어때요? 홀전자가 0일 정도로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음에 5번 분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베릴륨과 별다른 일이 없는데, 자, 보세요. EP의 1이라는 이 세 개의 박스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디다 넣을까? 그냥 여기다 넣을게. 가운데다 넣을게. 이거 바닥 상태 이것도 이랬더니 여기 중에 하나 전자가 원래 다운으로 빠져나오거든. 이렇게 빼는 게 필요한 게 이온 에너지야. 그 다음 요거 빼는 게 이온 에너지고. 봤더니 파란 색깔이 훨씬 적게 들더라.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 여기 있는 전자를 떼내는 거하고 여기 있는 전자를 떼내는 거, 이게 극히 예외적인 상황인데, 자, 모든 현상이 첫 번째로 발생할 때가 제일 불안해. 이렇게 알아두면 편해. 모든 일이든 첫 번째로 새롭게 시도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고 불안해. 그 우리는 멋있는 말로 파이오니아 아니면 개척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는 앞서서 했던 사람의 경험치가 전무후무하잖아. 자기가 나가는 길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의 다 경험치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런 정보도 없이 부딪히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전자 배치가 이렇게 일어날 때 첫 번째 하나 딱 생길 때 분소 같지. 근데 6번 탄소가 하나 더 생기면 그때부터 얘가 안정화돼, 얘가. 근데 하나 딱 생겼을 때 이 전자, 얘들은 이렇게 보자. 여기에 있던 ES 중에 있던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는 EP에 있던 전자 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이 좀 더 쉽더라. 다시 말해서 오비탈에 에너지 준위가 베릴륨의 ES와 중소의 EP가 높더라 이거죠. 높으니까 좀 더 적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도망가는데. 알았어? 그리고 또 6번 탄소는 여기 전자 하나 더 들어가잖아. 그럼 얘도 그럼 좀 쉬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둘이 있으면 조금 핵의 힘도 세지고 얘도 안정화되는 상황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생겼을 때, 그래서 우리가 굳이 얘기한다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붕소가 커서 에너지가 높으니까 도망가는데 좀 더 작은 에너지가 들더라. 이런 거다. 여기 얘기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다음에 여기 요쪽부터 몇 쪽이냐? 15, 16쪽이에요. 15, 16쪽. 정리인데 15쪽과 16쪽. 여기에는 7번 질소와 8번 산소가 있을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야. 유효 핵전화가 당연히 8번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 반지름 또한 작아져서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물며 이온화 에너지는 커지지가 않고 오히려 줄더라.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자, 7번 질소는요, 1S에 2, 2S에 2, 2P에 3.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싸움의 규칙에 의해서 아래 오비탈 전자 총 4개를 다 치우고 나머지 남은 3개를 p 오비탈에 치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워볼게. 업, 다운, 업, 다운. 그 다음에 이렇게 홀전자가 3개가 나올 규칙대로. 이게 훈투 규칙이죠. 그럼 8번 산성은 어떤가 봐봐요. 1S에 둘, 2S에 둘, 2P에 4. 그래서 싸움의 규칙에 의거해서 아래 오비탈, 박스가 오비탈인 건 알지? 박스가 오비탈이야. P 오비탈은 총 오비탈이 3종류가 있는데, 3개가 있는데, 이렇게 치우자. 그리고 여기다 치울게요. 이게 바로 산토야. 그럼 우리는 이거야. 이 셋 중에 하나. 아무나 떨어져 나와도 되잖아. 얘를 떼내는 데 필요한 이온화 에너지와, 자, 여기는 얘를 떨어뜨리는 데 필요한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해보니 노란색이 더 크더라는 거야. 왜 그런가 같다고. 왜 그런가. 자, 산소 원자 안에 전자 간 반발력 때문에 이 전자가 떨어지게 더 쉽더라는 거야. 여기는 전자가 쌍 있는 전자가 없잖아. 근데 쌍이 딱 생김으로 인해서 이게 최초잖아. 또 플로린은 그 다음에 쌍이 2개잖아. 그럼 걔는 또 안정해. 핵심이 세지고. 근데 이렇게 딱 첫 번째 쌍이 나타났을 때 그런 예외적 조항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쟤와 마찬가지로. 전자 간 반발력이 전자를, 산소의 전자가 더 잘 들어오게 도와주는 거야. 이해 갔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예외적인 조항이 있죠? 원자 번호가 커지면 원자 반지름이 줄어서 같은 중에서 대부분 저렇게 커져야 되는데 얘들은 왜 이러냐? 그러면 지금 경우 1, 경우 2는 어떠한 조합으로 그림이 그려지냐면, 잘 봐요. 제가 이렇게 원소를 써볼게요. 조건이 여기서 봐요. 원자 번호는 연속적이며 이렇다 라는 조건을 줄게. 그러면 세로축이 이온화 에너지라고 봤을 때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보여요? 이게 쟤들이 속한 조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애들이 원래 번호가 크면은 이온은 짱짱짱 커져야 되잖아. 근데 짱짱 뚝 이렇게 떨어지는 건 얘들은 어떤 경우냐? XYZ가 1족, 2족, 13족인 경우, 알겠냐? 요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다시 말해서 3번, 4번, 5번. 다음 14족, 16족, 15족, 16족, 요렇게. 이거인 경우 2개야. 이건 누구죠? 6번 탄소, 7번 질소, 8번 산소. 이런 케이스 2개가 이런 형태에 해당된다. 알았냐? 대부분은 다 증가하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장면을 잘 보세요. 페이지 124쪽이 그거예요. 자, 124쪽에 그 그래프 좀 잠깐 봐.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 그래프. 봤지? 자, 맨 왼쪽부터 볼게. 1주기는 1번 수소와 헬륨이겠지. 그렇게 옆으로 쭉 가는, 이게
너희들 말하는 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야 되냐? 위로 쭉 따라가는 1번, 2번이 1죽이고 알겠니? 3번 리튬부터 10번 네온이 몇 죽이야? 2죽이잖아. 이런 같은 주기에서 대체적으로 번호가 커지면 이온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야. 근데 왜 대체적이라는 말 썼다고? 2족, 13족 예외지, 15, 16족 예외지. 걔들 둘 때문에. 그 둘의 이유는 바로 밑에 써 있어. 맨 밑에. 선생님 아까 설명해 준 말이야. 알겠어? 그 다음 잘 봐라. 같은 주기에서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제일 큰가 봐라. 18족이 제일 크다. 18족. 여기서 중요한 거 18족 얘들아 18족은 나머지 원자번호 원소들이 18족이 되기 위한 그 옵틱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전자를 버리거나 잃잖아. 정작 18족 자신은 전자를 잃거나 버리지 않았다. 왜? 안정하니까. 그런 아이의 전자를 도망가게 하려면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18족은 맨 꼭지점 쪽이 다 18족이에요. 봐봐. 헬륨, 네온, 아르곤 보여요? 그래서 얘들이 점점 헬륨과 네온 비교해봐. 누가 더 커? 헬륨, 네온. 헬륨이 더 크다. 왜? 반지름이 작으니까. 같은 족이니까. 그 다음 네온하고 저기 아르곤 누가 더 커? 네온이 더 크잖아. 이렇게 옆으로 쭉 이어가는 게 같은 족이야. 거기 그려놨지? 같은 족. 그래서 수소, 맨 밑에 점,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이것도 역시 같은 족이에요, 이 족.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껍질이 커지기 때문에 이온에너지 어떻게 된다? 준다. 하지만 같은 주기는 예외가 성립한다, 저렇게. 2족, 13족, 15족, 16족이 예외가 성립한다. 자, 18족 원소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정해줄게. 18족 원소는 이온 에너지가 크니까 무심 이온 되기 어렵다. 양이온 되기 어렵습니다. 맞아요? 이온 에너지가 너무 커서 양이온화 되기 어려운 거죠. 그죠? 근데 이걸 곡해해서 해석하지 마. 양이온 되기 어려운 원소는 그럼 음이온 되기 쉬운 거 아닌가? 아니야. 그냥 양이온 되기 쉽냐, 양이온 되기 어렵냐를 판단할 때 이온화 에너지를 사용해. 알았니? 그런데 음이온 되기 쉬워 어려워는 다른 특정 방법이 있어. 그게 전자 친화도야. 알았니? 그게 전자 친화도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전자 친화도를 안 배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면 양이온 되기 어렵잖아. 그러면 금속의 반응성을 줄여서 우리가 금속성이라고 하거든. 전자 잘 잃어버리는 성질. 이온 에너지가 크면 금속성이 작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아. 알았어? 양이온 되기 어렵다. 표현이 그래. 하지만 양이온 되기 어려우니까 음이온 되기 쉬운 건 아니라고. 그거는 알아두라고. 알겠죠? 지금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이 너희들이 표현한 그 값이 표현이 그거야. 시험 문제는 요게 나온다. 이런 형태를 이루는 것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오른쪽 페이지로 가봐. 뭐가 있냐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여줄게. 봐봐. 자,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는 거. 자,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중심에 플러스 3이 있고요. 자, 이거 누굽니까? 3번 리튬이죠. 맞죠? 여기에 에너지를 가합니다. 그럼 전자 입장에서는요. 전자 입장에서는 A, B, C 중에 지금 이 상태의 껍질만 그려놓는다면 물론 여러분 이건 순간적으로 찍은 사진인 거야. 실제로 전자는 에너지가 이 정도 되지만 얘가 여기 있으라는 보장이 없잖아. 이 C조차도
B보다 앞에 있을 수도 있고 B조차도 C보다 멀리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에너지를 저렇게 써놓자. 그러면 저 사진 한 장을 딱 보면 이때 에너지가 들어가면 누가 도망간다? C가 도망갈 거다. 이거지. 제일 높으니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중심이 양성자 3이 되고 누가 남는다? 이렇게 남는다. 얘들을 이렇게 씁니다. 이 이온이야. 알았니? 누구라고? 3번 리튬. 이걸 써놓은 거라고. 이게 전자 하나 도망갔다는 뜻이라고. 그리고 여기다가 전자를 하나 이렇게 표시해. 이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라고 했더라? 이게 이온화 에너지라고 했잖아. 보통 아이오닉 에너지라고 하거든. 이걸 이온화 에너지를 하는데 순차 이온화 에너지 입장에서는 얘는 제1차 이온화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 중에 뭐다? 첫 번째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그걸 우리가 그냥 이온화 에너지로 하는 거야. 우리가 아까 그렸던 그래프 모든 원자들의 1차 이온화 에너지 그린 거야. 알았니? 자, 그럼 저기서 중심이 플러스 3인데 전자가 몇 개 남았어? 이렇게 남았을 거 아니야. 그치? 전체적으로 얘는 무슨 전을 떴어? 플러스를 떴겠지. 전자가 도망갔으니까 얘가 바로 얘라는 거야. 3번 리튬 플러스 6. 근데 여기다 에너지를 또 주는 거야. 그러면 봐라. 제가 더 줄겠죠. 이온반들이 확 줄겠죠. 핵이면 그대로인데 전자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럼 얘는 전자를 현재 몇 개 잃어버린 거야? 2개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얘는 이거 되는 거지. 이거 이과 플러스. 그리고 여기에 전자가. 얘 누구야? C. 얘 누굴까? 아무나 찍자. 나 얘를 A라고 할게. 그럼 얘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야. A만 나오는 거지. 이 에너지를 제2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보면 1차가 크겠니? 2차가 크겠니? 에너지가. 당연히 2차가 더 크지. 왜? 2차를 두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는 이 전자가 그냥 이때보다 A, B, C가 모두 있었던 이 B보다도 이때 B가 더 확 잡혀있는 거야. 핵에. 그치? 왜? C가 없으니까 나머지 핵이 간수해야 될 게 2개밖에 안 되잖아. 관심이 초집중될 거 아니야. 힘이 세져서 그냥 A, B, C가 있는 상태에 B를 떼내는 것보다는 A, B만 있는 상태에서 B 떼내는 거 정말 힘들어. 알았니? 에너지가 빡 커지는 거지. 이제 마지막. 여기 A만 있잖아. 그리고 E가 플러스다. 여기서 에너지를 이제 마지막 주는 거지. 이 이론적인 거야. 그러면 나중에 뭐만 남어? 딸랑 양성제 3개만 남어. 플러스. 그치? 얘들은 전자 껍질 자체가 없어지잖아. 그리고 이렇게 전자가 나와. 이거 누구예요, 이거? A다.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전자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럼 얘는 몇 차 이온화 에너지? 3차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3차 이온화제가 제일 세겠지.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결론적으로 자,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는 2차 이온화제가 세지. 이거보다는 3차가 세지. 근데 이렇게 표시해.
1차에서 2차로 갈 때 엄청난 에너지가 든다. 이거 진짜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이게 몇 배 크냐면요. 대부분이 약 4배 이상 커지면 껍질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 확 커지기 직전에 순차적 이온화가 몇 개 존재하느냐, 그게 원자과 전자와 비례한다. 쟤는 하나 떨어지고 나서 확 커졌지? 그럼 쟤는 몇 쪽이다? 1쪽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1쪽. 얘는 1쪽이다. 1쪽이 뭔 의미냐? 봐라. 이완분해 제일 크다. 지금 상태에 그렇잖아. 이완분의 E2 값이 제일 크죠. E2분의 E3보다. 맞죠? 4배 이상 값이 나온다. 그럼 만약에, 잘 보세요. 만약에 같은 주기 A, B가 있어요. 임의의 원소기호. 자, 얘는 이렇게만 나타낼게요. 4차까지만. 이렇게 됐죠? 자, 이때 이렇게 할게요. A 몇 쪽일까요? A 몇 쪽이겠어요? 얘가 1쪽이었으면 얘 몇 쪽이겠냐? 얘 2쪽이라고요. 얘가 2쪽이에요. 얘는 몇 쪽일까요? 13쪽이요. 이거 많이 틀려요. 3조 이랬다. 13조. 잘 보세요. 누가 따라? 왼쪽이 커요, 오른쪽이 커요? 이거 봐. 아까 예외 있다고 했죠. 예외가 2조하고 13조, 15조하고 16조이 되겠죠. 분명히 원자 번호는 A보다 B가 클 겁니다. 13주기니까. 더군다나 같은 주기 그러면 2주기라면 뭐 얘가 베릴륨, 얘가 금속. 뭐 3주기라면 얘가 마그네슘, 얘가 알루미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누가 크냐? 알겠니? 이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예요. 그럼 여러분, A의 E2, B의 E2는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클까요? 이때. 실제로 여러분, 전자가 하나 도망가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원보다 E2, 이원보다 E2가 더 커요. 컸는데 그들끼리 중엔 누가 더 클 거냐는 거죠. 잃어버리면 전자 껍질 자체로 보면요. 전자 하나가 도망간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외곽에 껍질에 전자 하나밖에 안 남아요. 얘는 외곽 껍질에 전자가 2개 남아요. 1족처럼 2족처럼. 그때는 당연히 이렇겠죠. 됐습니까? 자, 누가 더 클까요? 당연히 얘가 더 커요. 왜요? 얘는 이제 밖에 껍질이 다 날아가고 네온의 전자 배치인 거죠. 지금 A. 혹은 헬륨의 전자 배치인 거예요. 이 주기가 되면. 그때 전자 떼내면 되게 어렵죠. 이해 갔어요? 이거 누가 더 클까요? 얘가 더 커요. 왜요? 이러면 얘가 네온의 전자 배치가 혹은
안정화되죠. 물론 A는 약간 아래로 떨어지겠죠. 근데 이런 걸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하느냐? 보세요. 제가 비교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당연히 윗줄보다는 아랫줄이, 아랫줄보다는 더 아랫줄이, 더 위쪽에 있어야 되는 높은 곳에 있다고, 이런 식으로. 알았어? 근데 상대를 비교하는 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트 1을 보여드릴게요. 세트 1. 자, 7번 질소부터 누구까지죠? 8번, 13번 알루미늄까지. 얘를 이온화 에너지로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온화 에너지로 표시를 해드립니다. 자, 이거죠. 여기가 질소입니다. 산소 예외잖아요. 질소, 산소. 그 다음에 여기가 누구요? 플로린, 네온이에요. 그 다음에 나트륨, 요것도 예외죠. 마그네슘, 알루미늄.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은 몇 차 이온화 에너지를 그린 거죠? 1차 그린 거죠. 1차. 알았어? 그러면 2차를 비교하고 싶죠, 여러분? 이 상태에서 2차는 저 위에 그려져요. 2차는. 하지만 이거는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까? 특별히 여기에만 해당되는 건데 15, 16, 17쪽에 얘들 2차, 3차 넘어가면 에너지가 비슷한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성립하라는 법은 없는데 2차, 3차 정도만 잠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비교값이라면 한 칸씩 옆으로 밀면 돼요. 이게 1차죠. 그럼 2차 비교를 어떻게 하면 된다? 알루미늄이 마그네슘 자리로. 마그네슘은 어디 자리로? 나트륨 자리로. 나트륨은 누구 자리로? 네온 자리로. 이렇게. 그러면 2차 이온에너지가 제일 큰 애는 누구다? 나트륨입니다. 한 칸씩 옆으로 가면 되니까 2차는 나트륨이 제일 커요. 그 다음 2차는 질소가 커요? 산소가 커요? 그럼 질소가 여기 탄소 자리로 가면 돼요. 그 산소가 큽니다. 근데 중요한 거, 2차 이온의 에너지는 지금은 플로린이 산소보다 크죠? 2차는 누가 클까요? 산소가 커요. 산소가 질소 자리로 플로린이 산소 자리로 내려오니까.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문제가 이런 문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이 주기 중에 여러분들 보여주는 거 내가 네가 아까 본 적 있지? 아까 본 적 있잖아. 그치? 가로치기 원자 번호야. 자, 이게 제1차 이온 에너지야. 눈치챘지? 아까 이거 본 거 있잖아. 1족, 2족, 13족, 혹은 14, 15, 16족. 2주기면. 자. 야, 이 상대값이
이렇게 그리면 XYZ 이주기 누굴까? X가 2차 때 갑자기 쫙 커지지? 여기 있는 애는 이쪽에 있네. 그래서 이렇다면 얘들은 해석이 이렇게. 알았냐? 왜? 이거를 리튬 베릴륨 동수로 놨을 때 2차가 되면 리튬 베릴륨 동수가 되거든. 한편 옆으로 가니까. 알았니? 그런데 만에 하나 얘들이 탄소, 질소, 산소일 수도 있잖아. 그지? 만약에 XYZ가 만약에 탄소, 질소, 산소는 어떻게 될까? 얘는 이렇게. 알았니? 왜? 봐라. 여기에 탄소가 있거든? 여기 궁소가 있지? 여기 한 칸 밀려면 이렇게 돼. 이때는 X는 탄소, Y는 질소, Z는 산소라고 해석을 합니다. 알겠니? 무슨 말인지? 자, 페이지 126쪽에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1번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압. 이 원자과 전자라 어떤 원자든 간에 가장 바깥쪽 에너지가 제일 높은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를 말합니다. 유액전압가 큰 원소일수록 대체로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가 정답이다. 크다. 자, 두 번째, 같은 주기인 경우 이온화 에너지는 금속, 여기서 금속은 주기율표 좌측을 말해요. 비금속 원소보다 주기율표 우측이죠. 크다, 작다. 금속의 원자번호가 좀 작잖아요. 같은 주기에서는. 작다가 답이고요.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원소일수록 양이온되기 쉽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원소일수록 음이온되기 어렵다 이러면 틀린 거죠. 음이온되기 쉽다 어렵다는 전자 친화도라는 다른 비교값이 있어요. 네 번째, 차수가 증가할수록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순차 1차보다는 2차가 크고요. 2차보다는 3차가 큰 법이죠. 알았어요? 그래서 3번만 동그라미네요. 두 번째, 그림은 원자 번호에 따른 이온화 에너지를 쭉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우상향의 그래프 있죠. 우상향의 그래프. 거기가 같은 주기 원소들이거든요. 뚝 떨어지는 지점 보이죠. 뚝 떨어지는 지점에서는 주기가 바뀌었다. 그래서 A, B, C를 포함한 애들은 2주기다. D부터 E까지는 3주기다. 그래서 20번 원소까지 지금 그려놨습니다. 여기서 C2는 18족 네온과 아르곤에 해당하는 원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1번 A와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들을 있는 대로 쓰세요. B하고 C를 쓰시면 답이고요. C와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는 거기서 E가 답이겠죠. 18족. 가장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 D가 답이 되겠죠. 주어진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하라. 리튬과 플로린은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9번 플로린이 훨씬 큽니다. 고등어. 나트륨과 칼륨 같은 족이죠. 그럼 나트륨이 원자 반전이 좀 작으니까 나트륨이 크다. 고등어.
베릴륨 동선은 같은 주기지만 예외였죠. 4번 베릴륨이 5번 붕소보다 더 크다. 4번 베릴륨 쪽으로. 인하고 황도 역시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요. 이 중에 질소와 산소 관계예요. 15족, 16족. 그래서 인이 황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3번, 4번은 꼭 암기해라. 알았죠? 시험 보기 전에. 분석화학은 절대적으로 팩트를 기반으로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암기가 답이다. 네 번째, 원소 M과 관련된 두 가지 반응식인데요. 첫 번째 반응식이 1차 이온화 에너지 식이에요. 두 번째 식이 2차 이온화 에너지 식이죠. 자,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것 골라보자. 1번. 1차 이온화 에너지는 당연히 양의 값이죠. 이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모두 양의 값입니다. 알았어요? 왜? 보통 양의 값이라 하면 뭘 의미하냐면요. 에너지 흡수합니다. 전자 입장에서 에너지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해서 도망가야 되니까. 이완은 E2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순차 이온화는 차수가 늘어나면 에너지가 커지거든요. 이완은 E2보다 작습니다. E2는 잘 들으세요. 나트륨, 마그네슘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나트륨, 마그네슘. 왼쪽 2번 그래프를 보잖아요. 왼쪽 2번 그래프. 가볼래요? D가 나트륨이고요. 바로 옆에가 마그네슘인데 이게 1차거든. 2차는 어떻게 했어요? 상대 비교. 한 칸씩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나트륨이 훨씬 크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 3주기 원소 X의 순차 이온 에너지가 잘 보세요. 1차가 578, 2차가 1817, 3차가 2745, 4차가 11578이에요. 여러분들은 점점 커지는 건 보이죠? 4배 이상 커진 게 어딜까요? 3차에서 4차 때 4배 이상 커졌죠. 그럼 4차 때까지가 3번의 순차 이온화가 보이죠? 그럼 원자과 전자수가 3입니다. 이때 3족 그랬다간 3족이 멸합니다. 알았죠? 13족이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3주기 13족이란 13번 알루미늄이겠죠? 그래서 1번은 원자과 전자수 3 X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13번 알루미늄에 전자 배치를 쓰세요. 1S에 돌, 2S에 돌, 이게 10번 네온까지죠. 3S에 돌, 이렇게. 됐죠? 자, 갑작스런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렇게 N-1이 3인 5비탈 속 전자수 몇 개일까요? 이 안에 몇 개일까요? 일단 N-L이 3이 나오려면 먼저 N이 3이고 L이 0인 누구죠 이거? 3S요. 됐죠? 그리고 있어요? 나머지 있나요? 여기 4P라는 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없잖아. 4P라는 거 안 배우잖아. 몇이 답이에요? 2가 답이에요. 2. 3S에 들어있는 전자수니까. 그럼 혹시나 이거의 오비탈 속 전자수 몇 개일까요? N-L이 2인 거. ES의 전자수하고요. 이것도 2잖아요. 3P 있는 전자수. 합치면 몇이 답이에요? 3개가 답이죠? 3P 하나 들었잖아요. 얘는요? 2개가 답이고. 이렇게. 이런 거 자꾸 연습하세요. 물론 나중에 가서 문풀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겠지만 자꾸 보자는 거죠. 자, 6번. 자, A, B의
3주기예요. 3주기. 순차 이온화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족을 찾으면 돼요. A 보세요. A. E1, E2 여러분 몇 배 커졌어? E1에서 E2 4배 이상 커졌죠? 그죠? 그러면 A는 1족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차 이온화에는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1족, 2족, 13족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이거 15, 16종 내려면 저 뒤까지 데이터가 있으려면 시험지가 넘어가 버리겠지? 그래서 1, 2, 13족밖에 안 되니까 유념해서 풀어요. A는 1족, B는요? 몇 차 때 확 커졌어요? 3차 때 확 커졌죠? 그죠? 그럼 얘는 2족이에요. 그래서 A는 나트륨, B는 마그네슘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트륨, 마그네슘은 2차를 비교해봐요. 그럼 나트륨이 네온 자리로 가죠. 마그네슘은 나트륨 자리로 보고 왼쪽으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2차 보세요. A는 4560인데 B는 1451이죠. 이해 갔어요? 1번 A, B는 같은 주기 원소라고 해야 되겠죠. 3주기니까. 족은 아닙니다. 1주기 족이어야 됩니다. A는 B보다 양면되기 쉽죠. 1차 이온이 작은 애들이 양면되기 쉽다고 그랬어요. 원자 번호는 A가 B보다 작아야 됩니다. 1족이니까 11번. B가 비활성기체 전자배치 어차피 B는 12번 마그네슘이니까 10번이 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괄호 4번 별표 쳐놓으세요. B가 안정한 전자배치가 되려면 전자를 몇 개 잃어버려야 돼요? 2개 잃어버려야 되죠. 1개 잃을 때 에너지가 얼마였다고요? 738. 2개째 잃을 때는 얼마 필요했다고요? 1451. 그럼 2를 더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전자 하나 738. 두 번째 전자 1451. 738 더하기 1451 2189kJ이 있어야 전자를 2개 잃어버릴 수 있어요. 2개 더하는 거 알았니? 뭐 1451 이거만 필요하다 이러면 안 돼요. 738도 더해줍니다. 됐습니까? 자, 페이지 127쪽에 자료 1번, 자료 2번 여러분들이 좀 해보세요. 이게 좀 해봐야 되겠죠? 숙제도 좀 하시고요. 어디까지 하시냐? 133쪽까지 숙제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중단원 마무리 문제는 선생님이 선택해서 수능 실전 문제도 선택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지 움직여서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로 보십니다. 페이지 152쪽. 자, 이제 3장이에요. 자,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 자, 그래도 1, 2, 3, 4장에서 학생들이 제일 만점이 많이 받아오는 단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정량적인 계산도 없고 정성적 해석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알겠지?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정성적 해석만 잘 하십시오. 이 장에서 여러분들은 뭘 배우냐면요. 먼저 화학 결합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화학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의 특성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요. 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분자예요. 여러분들은 1단원에서 맨날 분자 이런 거 들어갔죠. 분자를 뭐라고 불렀죠? 몰레큘라라고 했어요. 분자란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이 아보가드로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좀 더 공부하면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왜 분자라는 말을 썼는지
그리고 분자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확실히 이해가 갈 겁니다. 알겠지? 자, 먼저 여러분들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게 이온결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화학결합의 기본적인 포맷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진짜 전기 분해에 대한 의의를 배우고 본격적으로 화학결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원소는요, 뭐로 나누죠? 금속 원소와 이온의 에너지가 크게 높아거든, 그죠? 비금속 원소로 나뉩니다. 주줄표 전체로 보면 금속 원소가 70%입니다. 근데 우리 20번 원소까지밖에 안 배우잖아? 그럼 금속이 몇 개 안 돼요. 자, 금속 원소 우리가 아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 뭐 리튬이 있겠죠, 리튬. 뭐 베릴륨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엔 비금속, 칼륨, 칼슘을 써줄까요? 비금속은 나머지 모두예요. 수소를 필두로 헬륨,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 다음에 인, 황, 염소, 아르곤 이 정도로. 여기에 빠져있는 애가 누구냐? 중수하고 규소예요. 균신이 빠져있어요. 균신. 알았어요? 걔가 중금속이라는 애들이에요. 자, 일단 이런 원소를 선생님이 그려준 이유는 결합에 대한 전체적인 거시적 모습만 보고 가자. 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이온 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참고로 그냥 흘려듣는 얘기를 한다면 금속을 남자, 양이온이 되는 애들이 있어. 비금속을 여자, 음이온이 되는 애들이니까 음양. 알죠? 양이 남자고 음이 여자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죠. 실험은 뭐 해야 돼? 이온을 이온결합. 그렇게. 알았죠? 또 하나, 이온결합은요, 반드시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화학식이 대문자 2개 이상이에요, 무조건. 우리 대문자 2개 이상인 애들을 화합물이라고 불렀죠. 맞지? 얘는 100% 화합물이에요, 이온결합. 그리고 반드시 양을 먼저 써줍니다. NaCl, 그럼 Na가 금속이에요. 그 다음, 이런 경우도 있겠죠?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을 하더라. 그럼 여자가 결합하네? 그 남자들 맨날 영화 같은 데 보면, 깽무비, 그죠? 금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폭들. 근데 진짜로 그런 애들은 몇몇이 없죠. 진실된 그런 무정 이런 애들은. 여자애들은 다르더라고요. 선생님도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봤는데, 여학생들은 정말 둘이 이제 친구로 지낸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오픈. 물론 이게 좋은 건데 이게 탁 틀어지니까 아예 안 보더라고요, 서로를. 그만큼 이제 즐긴 거죠. 남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남자들은 사실 망각의 동물이기도 하지만 애들이 여학생들 보면 지들 친해. 지들 친구가 보다. 실제로 막 도원 저기 뭐 이질하는 거 다녀. 그러다가 친구가 자는데 여기서 노래를 듣자니까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걔들은 주먹질을 했어. 코가 떨어지고 이가 나가고 이렇게 부어갖고 쟤들 친구인가 싶을 정도로 싸워요. 피 터지게. 그럼 2시간 있다가 한 놈이 와서 이리로 그럼 뭐 이러고 어깨 동무고 가요. 그럼 여학생들 보기엔
저걸 보면 왜 싸웠지 쟤들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동물이죠, 남자들이. 그래서 남학생들이 정말 실수하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거 진짜 조심하라거든요. 이렇게 남자애들 AB하고 여학생들 CD하고 이렇게 서로 친구였나 보죠. 그걸 같이 어울려 다녔는데 CD가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자기들이 꺼내 뭐 한 2시간 전에 싸웠다가 고기동 먹고 다니는 그런 기억 때문에 둘이 연결해 주려고 한다고. 와, 욕을 패대기는 먹죠. 그 나중에 알았죠. 저도 한 번 사귄 친구는 죽을 때까지, 여학생들은. 근데 한 번 헤어지면 끝이야. 늙어 죽을 때까지 안 가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여학생, 여자애들 서로 친구끼리 가족이 만나요. 남자끼리는 잘 안 만납니다. 남자끼리. 왜? 남자끼리 만나면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 근데 여자애들은 다 서로 공유를 하니까. 여학생들끼리는 그래서 공유결합이라고 해야 돼요. 모든 걸 공유한다. 그리고 모든 화학결합 중에 제일 세요. 제일 셉니다. 알았지? 자, 남은 게 누구 남았어요? 경우의 수. 금속만 남았거든요. 과연 이 금속원소는 어떤 화학결합을 하나 봤더니 이 금속결합. 얘 좀 이상합니다. 자기 자신하고밖에 안 해요. 절대 다른 놈이랑 화학결합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 혼자가 세상에 있어요. 그냥 모든 세상의 중심이 자기 혼자예요. 그래서 금속은 섞으면 혼합물입니다. 그 합금이라고 해요. 합금은 다 혼합물이에요. 그러니까 금속원소는 자기 자신하고만 만난다. 얘들은요, 물질을 화학식으로 쓸 때도 대문제 하나만 써요. 대신 특징이 봐요. 아래점자에 숫자가 안 붙는다는 거죠. 숫자가 안 붙죠? 마찬가지로 애들 다 숫자가 안 붙어요. 그런데 공유결합은 이런 애들이 물질이 되면 H2, Cl2, F2, O2, N2 이런 식으로 이게 붙어요. 물론 안 붙는 탄소결정도 있지만 특징적으로.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금속과 비금속의 조합을 통해서 어떤 결합이 형성되는지 알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이온결합 100% 화물이다. 금속결합 100% 원소다. 공유결합 여자와 여자 이런 거 말고요. 금속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알겠지? 공유결합하는데 어디 남자가 했더니 그죠? 여자와 여자끼리.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낀 옷은 공유결합이 아니다. 알았냐? 혼자 있던가 연대처럼 그지? 결혼하는가? 싫으면 이혼하고 그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손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렇게 화학결합이 이루어지는데 얘는 예외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빼고요. 얘들은 왜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지, 왜 이런 결합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런 결합이 일어날 때 과연 무엇이 관여하는지를 알아보는 증거가 얘입니다. 바로 전기분해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분해에서 여러분 전기분해란 누구와 움직이죠? 전기에서 여러분 이렇죠? 맞죠?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여요? 여기서 여기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음극에서 전자가 나와요. 양극으로 전자가 들어가고요. 근데 전기분해란 무엇이냐? 회로가 있는데, 자, 이런 회로가 있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이거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예요. 이런 회로가 있어요. 그럼 이 회로가 이렇게 닫혔으면 전자가 이동해요. 물론, 전압이 일정이 유지되면 저항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 도선에도 자체 저항은 있거든요. 그래서 건전지만 넣게 되면 우리가 감전을 받게 돼요. 우리가 저항이 되어버리니까 얘를 끊어버리면 전자 이동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전류가 안 흘러요. 근데 여기다가 전기 분해를 할 거라고요.
그럼 뭐 전하를 띈 어떤 입자들이 이동이 있어서 이 도선에 존재하는 뭐를? 전자들을 움직이게 해준다는 거예요. 도선이 끊겼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도선의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생긴다. 그럼 이 실험을 왜 하느냐? 이런 화학 결합에 누가 관여한다는 증거? 전자가 관여한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이걸 보는 거죠. 특히 여러분, 분해란 누가 화합물이 보다 단위체가 적은 화합물로 나온다든가 원소로 나누는가, 이거 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원소는 저런 원소가 아니에요. 성분이 아니라 얘는 물질의 원소죠. 대문자 하나의 애들. 그래서 얘는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분해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얘는 나올 수가 없죠. 금속결합은 전기분해. 왜? 얘 자체가 원소인데 이걸 어떻게 분해? 그래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만 여러분들 배웁니다. 자, 대표적으로 물의 전기분해를 배울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물은 H2예요. 이 물이 H2면 우리가 말하는 비전해질이라고 하거든요. 비전해질. 전해질이란 말 들어봤어요? 수용액 속에 물에 녹아서 수용액이 된 후에 전류를 통하는 물체를 전해질이라 합니다. 그럼 이런 전해질은 전류를 통하는데 물은요, 순수한 물은 전류를 통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아예 안 통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미세한 전류는 흐릅니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겠죠. 그치? 그래서 H2라는 물 속에 약간의 소량의 이온은 있지만 그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거든. 그걸로 이 전자들이 움직이는 뚜렷한 증거를 볼 수는 없다. 그럼 얘들은 어떻게 전기분해를 해야 되느냐? 이 물에다가 전해질을 넣어줘야 돼요. 알겠어요? 전기 분해가 되려면 이건 안 돼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래야 전기 분해가 가능합니다. 얘를 넣어줘야 돼요. 전해질. 알았지? 대신 이 전해질의 조건은 음극에서 얘가 나와야 되고 반드시 이렇게 되는 전해질만 넣어줘야 돼요. 알겠니? 그럼 선생님 뭐 수소이온과 산화이온으로 된 놈만 넣어줘야 되나요? 아니요. 이온 중에 들어가면 물속에서 전기 분해가 돼서 산화환원이 일어날 때 자기 대신 수소를 발생시키고 자기 대신 산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어려운 거니까 넘어가고 황산나트륨, 수산나트륨 이런 애들 있거든요. 여튼 우리는 그냥 전해질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전해질 넣어주고 실험을 하게 되면 물은 자 이렇게 된다. 자 여기다가 시험관을 거꾸로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을 넣어요. 수조를 넣고요. 이때 여러분들 음극이고 양극이잖아. 여기선 수소가 발생하고 여기선 산소가 발생하거든. 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뭔지 아냐? 봐라. 어디가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해? 마이너스. 그래서 공간, 이 공간이 넓은 게 수소고 공간이 좁은 게 산소다라고 볼 줄 알면 돼. 알았니? 그래서 실제로 음극에 가잖아? 그러면 책에 써 있어. 근데 그 책에 대한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말들이야.
이걸 그냥 뭐 4H2O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이 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H2가 나오고 이런 거거든. 그 다음에 양극은 EH2가 반응을 해서 산소와 수소이온이 나오고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복잡한 얘기 보지 마시라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음극에 그냥 수소이온이 가는 거야. 전자를 받아. 수소가 되었어. 근데 물질이 돼야 되잖아. 얘는 물질이면 이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몇 개?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양극은 어차피 수산화이온인데 산화이온이라고 생각해봐. 얘가 가서 얘가 되는 거지. 근데 얘도 물질이거든. 얘 두 개가 반응해야 돼. 그래서 얘 몇 개 나와? 4개. 주고받는 전자체가 같아야 되잖아. 이게 4로 바뀐다고 이게 4로. 그럼 이게 2로 바뀌는 거야. 2대 1. 기체 B가. 이렇게. 알았니? 이 수소기체 무색 묻히죠. 냄새도 없어. 그 다음에 불에 잘 붙어서 가열성. 불꽃을 갖다 대면 퍽 하고 터져요. 산소기체 역시 무색 묻힙니다. 깐부기불이라고 성냥불을 딱 갖다 꺼버리면 빨갛게 번쩍번쩍 터져가는 불꽃이 있죠. 그거 갖다 대면 불이 확 붙어요. 그걸 조연성이라고 해요. 남 타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을 갖다 대면 확 하고 타오른다. 이런 거죠. 그래서 물의 전기분해는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수마산불이 뭔 뜻일 것 같아요? 수소는 무슨 것? 산소는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수가산조, 수소는 무슨 성? 산소는 조연성. 그다음에 수소는 퍽, 산소는 화, 수소는 2, 산소는 1. 사자성어처럼. 알았냐? 수마산불, 수가산조, 소독산업, 수이산조, 이렇게 달달달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됐지? 이렇게 하면 물의 전기분해도 안 됐어. 근데 여기 참고로 전해질로 뭘 넣어줘요? 얘는 음극에 가서 수소가 되고 양극에 가서 산소가 발생시게 도와주는 수천화나트륨, 그 다음에 뭐 물구낭산, 그 다음에 뭐 Na2SO4, KOH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걸 내진 않아요. 그냥 전해질을 넣어줘야 된다. 그냥 물은 전류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이렇게 전기분해를 했어요. 전기분해를 해서 어떤 증거를 얻어냈습니까? 화학결합은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 알았니? 전기를 통해 찾았으니까. 자, 두 번째요. 뭐 공유결합 물질을 했으니까 이온결합 물질을 이제 전기분해해 봅시다.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이 염화나트륨 자체를 물에다 넣고 전기분해해버리면, 아까도 선생님이 잠깐 전해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나트륨은 물에 들어가잖아요? 수소가 발생해요. 제 대신에.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죠. 그죠? 일조금속들은. 얘를 물에다 넣고 전기분해하면 페인업이다. 전혀 새로운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고체죠? 이렇게 바꿔야 돼요. 액체.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용융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어요? 고체의 염화나트륨을 액체 NaCl로. 그러면 이 액체 NaCl이 어떤 뜻이냐? 새롭게 이온이 된다는 뜻이 아니야. 이미 얘들은 이온이야.
그래서 이온 결합이에요. 이미 얘들은 이온인데 둘의 차이는 쟤는 꽉 규칙적으로 붙어있고 얘는 자유롭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둘은 전기적인 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떨어져도 작용하는 힘에 전기력 배우죠. 그래서 얘들은 아직까지 화학 결합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부터 이걸 끊어보겠다는 거죠. 어떻게? 뭐를 통해서? 전기 분해를 통해서 얘와 얘로 얻어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얘들을 전기 분해할 때는 여러분 물에다 넣지 않고요. 이런 사기 그릇이 있어요. 애벌구이를 하지 않은 것. 근데 애벌구이하고 유약을 바르면 그게 고려청자입니다. 유약을 바르기 전. 알았죠? 뭐 기공도 좀 있어서 열도 잘 통하고 이런 막자 사발에다가 용융된 NaCl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뭐를 한다? 전기 분해를 하는 거예요. 바로. 물론 밑에는 가열을 해줘야 되겠죠. 토치 같은 걸로 가열을 해줘야 돼. 촛불 아니야? 촛불 밑에 이거 갖는다. 토치. 알았니? 가열을 해준다. 그러면 음극에서는 양이온 나트륨 이온이 가겠죠. 전자를 받습니다. 그 나트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양극에서는 염화이온이 가겠죠. 그래서 CL이 되고 전자를 잃겠지만, 자, 금속은 이렇게 원소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공유결합 물질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원자. 이게 물질입니다. CLCl이 있어서 결합을 해야 물질이 되거든. 그럼 몇 개 들어요? 2개. 전자 몇 개 버려요? 2개. 주고받는 전자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붙는다고. 이게. 몇 대면? 2대 1에 또 물질의 비율이 나온다. 염화나트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결론이에요, 결론. 이건 어떻게 알아요? 정말 명확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화합물 나를 전기분해했더니 음극, 양극에서 얘가 나왔어요. 얘는 A, 그 다음에 얘는 B2, C2, B2. 여러분, 누가 염화나트륨 같은 이온 결정일까요? 가나듐이. 가나 중에 누가 염화나트륨 같은 이온 결정일까요? 누구? 가. 왜? 응? 지나가는 남자도 찍고 이것도 찍고 인생도 찍고 이 녀석이. 선생님이 아까 이런 말 했지. 금속 결합은 원소로 존재한다고 그랬지. 근데 아래층자 없다고 그랬지. 금속이야. 나머지는 다 비금속이잖아. 그리고 니네들 봐. 비금속이 거의 음이온이잖아. 유일하게 양이온이 누구라고? 수소야. 이거 100% 수소야.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고교 과정에서는 음극에서 이렇게 X2 형태의 기체가 나오려면 얘는 100% 누구밖에 없다? 수소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가 물이야, 물. D2는 산소겠지, O2 정도. 물론 나가 HCl 같은 애들도 전기분해 가능하거든. 이거 염수기체가 될 수 있지만 C2는 100% 수소야. A는 무엇이다 얘들아? 금속이다. 그래서 가가 이온결정이에요. 내가 이온결합 물질이고 나는 무조건 공유결합 물질이 된다. 이런 것만 찾을 줄 알면 된다. 알겠어요? 됐지? 물질적인 것을 찾는 거야. 이게 페이지 153쪽까지의 얘기예요. 알겠어요? 페이지 154쪽 가봐요. 자, 왜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은 이렇게 전자가 움직입니까?
그걸 전기분해를 통해서 확인도 했고요. 염화나트륨 전기분해를 통해서 우리는 이온결합이라는 화학결합에도 전자가 관여하는구나 라는 거 알아냈고, 그 다음 공유결합물질인 물의 전기분해를 통해서도 공유결합에도 전자가 관여하는 걸 알아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전자를 통해서 공유결합, 이온결합을 할까 봤더니 모든 원자들의 전자배치 규칙성이 있는데 그것들이 옥대규칙을 만족한다. 사실은 옥대규칙이 아니라 더 넓은 표현으로는 안정한 전자배치야. 누구? 18조. 왜? 우리가 수소나 리튬 같은 경우는 옥텟이란 말을 쓰면 안 되거든. 왜? 걔는 헬륨의 전자배치를 따라가니까 헬륨은 전자가 2개밖에 안 되잖아. 옥텟이란 말은 8개라는 뜻이에요. 8개. 옥타브, 옥토퍼스, 다 8이지 8. 다리가 8개, 옥토퍼스 이렇게. 근데 헬륨은 2개거든. 걔들은 둘이 있을 때 뭐라고 해? 듀엣. 음악 방송에 많이 나오죠. 듀엣. 이런 것처럼 듀엣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런 규칙성을 따르기 위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는 애들이 이온이고 서로 공유하는 애들이 공유결합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온이 될 때도 그렇고요, 공유결합이 될 때도 그렇고 모두 옥텟규칙을 위해서 전자가 움직인다. 다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가르쳐줬던 세트 1, 세트 2 얘들이 이온결합에서 제일 많이 나온 포맷입니다. 예를 들어 8번 산소는 10번이 되기 위해 전자를 2개 받는다. 이가 마이너스. 9번 플로리는 하나. 11번 나트륨은 하나 잃는다. 12번 마그네슘은 2개 잃는다. 13번 갈륨은 3개 잃는다. 이런 게 바로 이온규칙성. 알겠지? 다 뭐가 되기 위해서? 18쪽 원소의 전자배치가 되기 위해서. 이게 바로 화학결합이 일어나는 원리다. 공유결합이 됐든 이온결합이 됐든 전자가 움직여서 안정한 전자배치가 되려고 한다는 걸 우리는 전기분원을 통해서 알아냈다. 자, 155쪽 보세요. 1번 그림은 물의 전기분해 장치예요. 오른쪽 전원장치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맞죠? 수마 산풀 됐죠? A가 수소, B가 산소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황산나트륨은 누구다? 전해질이라는 거죠. 물이 정상적으로 수마 산풀이 나오기 위해서 넣어주는 황산나트륨. 1번 A 중에 물 분자가 전자를 얻어서라고 한다면요, 전자가 필요한 입자잖아요. 그럼 수소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체가 모이는 시험관 누구? A급 마이너스급. 왜 마이너스급은 전자를 주는 거니까 얻으려면 마이너스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럼 플러스 전화를 떼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수소라고 쓰시면 되고, A와 B에 보이는 기체의 부피는요, 수이산입니다. 2대1이에요. A 대 2대 2번 그림은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염화나트륨. 우리는 고체 상태를 보면서 얘들은 연속적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연속적인 물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종량적으로 해석할 때는요, 규칙성이 나타나는 그 단위체가 있어요. 그 단위체만큼을 딱 쪼개놓은 거, 이런 걸 격자라고 하거든요. 격자 형태예요, 이게. 근데 그 안에 격자 형태의 안을 뜯어보면 나트륨과 염소가 1대1로 결합되어 있어요. 그걸 용융시키면 걔들이 좀 더 자유로워진다. 절대 오른쪽 그림이 물에 녹여서 된 그림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용융을 시켜서 된 그림이다. 1번 가나에서 모두 전기 전도성이 있다? No. 가는 없습니다. 왜? 이온이 자유롭지 못해서요. 그래서 이온 결정은 액체 상태에서만 전도성이 있습니다. 전기분해도 되고요. 2번 나를 전기분해하면 양극에서는 황록색 기체, 이게 염소기체입니다. 황록색 기체가 염소기체고, 유색 기체는요 몸에 안 좋아요. 그리고 공기 밀도가 한 28 정도 되는데 염소는 한 71 정도 됩니다. 71 분자량이. 그래서 무거워서 밑에 깔려요. 유독 기체들이 밑에 깔린다. 그 다음에 3번 나를 전기분해하는 음극에서는 금속 나트륨 당연히 얻어지겠죠. 맞아요. 자, 3번
비활성 기체와 옥텟 규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모든 비활성 기체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 채워져 있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헬륨 2개도 있잖아요. 2개도. 틀린 말입니다. 2번 비활성 기체 이외의 원자들은 화학 결합을 통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경향이 있죠. 전자를 버림으로써 이루어지는 이온결합, 공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공유결합. 그죠? 세 번째, 원자가 안정한 이온이 될 때는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표를 갖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전하를 띄게 되죠. 이 이온입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 요런 문제 나오잖아요. 임의의 원소 기호 이렇게 막 써주고 보호 전자 껍질명 써주면 원소 진짜 리얼 원소 기호를 써놓고 보세요. 가는 탄소, 나는 산소, 중심의 번호가 쓰시면 얼마나 좋아요. 다는 네온, 라는 나트륨이 됩니다. 1번 비활성 기체 다만 있죠. 네온. 이게 비활성 기체예요. 2번 화학 결합을 할 때 전자를 잃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금속밖에 없습니다. 나트륨. 전자를 잃는 애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임의원소에 딱 써있잖아요. 라를 포함한 화합물은 무조건 이온결합인 거예요. 근데 라가 빠지면 공유결합이 무조건. 물론 다는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요. 네온이니까. 다음 5번 마그네슘은 전자 몇 개를 잃을 수 있다. 12번이니까 2개를 잃을 수 있다. 염소는 17번이니까 18번 따라가야죠. 전자 1개를 얻어야 된다. 5가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 세트 1이니까 10번 네온을 따라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 숙제 잘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은 이온결합 할 것이고, 숙제가 133초가 됐나? 숙제가? 맞죠? 숙제 133초까지 잘 해오시기 바래요.